안녕하세요. 사랑방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또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옛날 강원도의 외딴 산중에서 한 선비가 길을 헤매고 있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아직 하룻밤 묵어갈 곳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걱정하며 갈 길을 재촉하는데 다행히도 집 몇 채가 모여 있는 곳을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집 저 집 기웃대며 주인을 불러보아도 누구 하나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작은 초가집으로 가서는 계십니까? 혹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주인이 허락하였다. 그 집은 단칸방에 집주인 노부부와 젊은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다.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묵어가기를 허락해 준 것을 보고 선비는 그 집 식솔들이 참 인정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집주인이 선비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집안 제사가 있어서 저와 처는 옆마을로 가야 합니다. 오늘 밤에는 어린 며느리 혼자뿐이니 우리 집을 잘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혼자서라도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당부했다. 잠시 뒤 노부부가 집을 나섰다. 한 방에서 함께 자게 된 며느리는 손님에게 아랫목을 양보하고 자신은 윗목에 앉아 등잔불을 켜고 바느질을 시작했다. 선비가 그녀를 힐끗 보니 시골 여자였지만 제법 기품 있고 아름다웠다. 마침 단 둘이 함께 자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유혹해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선비는 깊이 잠든 척하며 며느리 옆으로 굴러가 한 발을 그녀의 무릎 위에 얹었다. 먼 길을 걸으시느라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 며느리는 그의 발을 양손으로 공손히 들어서 내려놓았다. 잠시 후 선비는 또다시 발을 며느리의 무릎에 올렸다. 그 선비님 잠버릇 한번 고약하시네. 며느리가 전과 같이 발을 내려놓자 선비는 그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또다시 발을 올렸다. 그녀는 비로소 우연도 아니고 잠꼬대도 아닌 선비가 자신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를 불러 깨웠다. 선비는 깊이 잠든 척하다가 여러 번 부르자 비로소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시오? 왜 깨우는 것이오? 그녀는 선비에게 일어나 앉게 하고는 따졌다. 책을 읽는 양반이라면 도리를 알아야 할 텐데 어찌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시부모님께서 나가시며 손님은 양반이기에 의심하지 않고 집을 지켜달라 부탁하셨지요. 그런데도 깊은 밤중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마음을 품었으니 양반의 행실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문 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찾아오세요. 선비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었다. 얼굴이 온통 빨개져서는 마지못해 문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다. 선비님, 바지를 걷으시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할 수는 없었기에 선비는 그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선비의 종아리를 힘껏 내리치며 훈계했다. 내일 아침에 어머님, 아버님이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 다시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바느질을 했다. 다음 날 노부부가 돌아왔다. 잠자리는 편안하셨습니까? 선비는 할 말이 없었다. 옆에서 며느리가 밤사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내가 내 정절을 믿었기에 혼자 남겨 손님을 대접하게 했다. 젊은 남자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 안 된다는 뜻을 보이면 될 것을 내가 어찌 감히
회초리로 양반의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냐? 그리고는 회초리를 가져오게 해서 며느리의 종아리를 수십 차례 때렸다. 그리고 선비에게 가서 말했다. 제 며느라기가 무지해서 선비님께 욕을 보였으니 이런 무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룻밤 재워주셔서 편히 쉬다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선비는 더욱 부끄러워져 고마움을 표하고 급히 떠났다. 그날도 수십 리를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다. 가까운 곳에 주막도 없어 또 어느 총가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다. 그곳은 부부 둘만 사는 집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주인 남자가 말했다. 소인이 마침 급한 일이 생겨 10리쯤 떨어진 곳에 다녀와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오겠으니 손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처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라 부탁하며 떠났다. 여인은 남편을 배웅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 방은 칸막이로 아래 위가 나뉘어 있었다. 여인은 아랫간에서 자고 선비는 윗간에서 자게 되었다. 선비는 어젯밤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허튼 생각은 가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여인이 선비에게 말을 건넸다. 윗간 바닥이 매우 차가울 텐데 춥지 않으세요? 아랫간으로 옮겨와서 저와 함께 주무시는 게 어떠할지요? 아, 괜찮습니다. 그리 춥지 않습니다. 여인이 서너 차례 들어오라 했지만 선비는 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인의 하는 짓을 보니 얼마 안 있으면 반드시 칸막이 문을 열고 윗간으로 들어올 듯했다. 선비는 등을 문짝에 바짝 대고 밀어서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과연 여인은 이리저리 뒤척이며 문지방까지 다가왔다.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다 끝내는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마침내 여인은 버럭 화를 내고 막말을 퍼부었다. 젊은 사내가 여자랑 같은 방을 쓰는데도 정욕 한 점조차 없다니 선비님은 고자 아닙니까? 어찌 이리도 재미를 모르신단 말이요? 그러면서 여인은 왁자지껄하게 더러운 욕설을 하며 손님 아니면 남자가 없는 줄 알아요? 하고 말하며 방문을 걷어차고 나가더니 잠시 후 어떤 총각을 이끌고 들어왔다. 여인은 총각과 한참 음탕한 짓을 하더니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남편이 돌아와 곧바로 그 방으로 들어갔다. 한 칼에 남녀를 죽이고 나와서는 선비가 있는 방문 밖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주무십니까? 누구십니까? 소인은 이 집 주인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선비는 그가 흉악한 일을 저지른지라 매우 두려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기에 문을 슬그머니 열어주었다. 남자는 여러 번 절하고 칭찬하며 말했다. 나리께서는 정말로 군자다운 분이십니다. 젊은 사내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밤을 보내면서도 정욕을 품지 않기는 어려운 일인데 선비님은 굳은 의지로 이를 이겨내시더군요. 사실 저 여자는 제가 전부터 의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제 선비님이 우리 집에 묵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선비님과 저 여자 간에 또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밖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은 저 여지읒자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시더군요. 그런데도 저 여자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이웃집 총각을 끌어들여 음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칼로 그들을 처단한 것입니다. 만약 선비님이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선비님도 저희 칼을 피하지는 못하셨겠죠. 그러나 선비님은 끝까지 절개를 지키셨기에 제가 이렇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질렀으니
전 이제 죄인입니다. 선비님은 산 아래로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이제 제 생을 스스로 마감할 겁니다. 이것까지가 저희 계획입니다. 선비님이 계속 머물렀다가는 누명을 쓸 수도 있으니 어서 내려가십시오. 이 사람아, 진정하시게.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보시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나 목숨을 걸 정도로 자네를 힘들게 한 저 사람들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네. 그렇다고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는 것이니 자네가 죄를 지은 것은 맞네. 하지만 목숨값 대신에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또 세상에 좋은 일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보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겠는가?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지 않겠는가? 선비는 남자를 겨우 설득할 수 있었고 남자는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세월은 흘러 선비는 과거의 급제의 강원 감사가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마을의 불쌍한 노인들을 보살피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준다는 부부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강원 감사가 된 선비는 그들을 치하하기 위해 그 부부를 불렀다. 그런데 그 부부 중 남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선비는 그 남편에게 물었다. 자네, 나를 모르겠는가? 소인이 어찌 알겠습니까요?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자세히 보게. 남자가 비로소 감사가 된 선비를 알아보았다. 소인이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죽은 목숨이지요. 저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으니 더 열심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옆에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다 선비님 덕분입니다. 선비는 흐뭇하게 웃으며 다행이네. 네, 자네가 어찌 사는지 참으로 궁금했네. 내가 더 고맙네. 고마워. 선비는 그렇게 과거의 일은 묻어둔 채 부부의 앞날을 응원하였다. 선비와 나병 처녀의 미래.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공부쟁이 한 선비가 살았다. 선비의 학문은 매우 높았으나 과거 시험에는 매번 낙방하여 아직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선비가 학문을 열심히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선비는 매우 유별나게 학문을 열심히 하였다. 서방님, 오늘은 함께 잠자리에 드시지요. 부인, 내 오늘도 마저 읽어야 할 서책이 있어서 그러니 먼저 주무시오. 혼인한 지 이미 몇 해가 지났건만 공부만 알았지 부부간의 일에도 관심이 없어 아직 슬하에 자식도 두지 못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있었으나 선비가 일을 하지 않은 탓에 죽으로 끼니를 연명할 정도로 가세는 기울어 있었다. 그나마 죽이라도 먹는 것은 하루하루 방아품을 팔아오는 선비의 아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직 학문만 아는 선비는 석가래가 나발을 불어도 집을 고칠 줄을 아나 양식이 없어도 어디 가서 변통에 올 줄을 아나 선비의 아내가 보기에는 그저 답답해 죽을 노릇이었다. 하루는 선비의 아내가 선비에게 말했다. 서방님,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두뇌회관의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사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공작, 맹작, 백날 찾아봐야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서방님, 저도 할 만큼은 했습니다. 제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하고 말하며 아내가 머리에 둘렀던 수건을 벗는데 3단같이 곱고 풍성했던 머리칼은 이미 다 잘라 팔아버리고 민머리가 되어 있었다. 선비가 그 모습을 보니 아내가 안쓰럽고 미안해 눈물이 났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내일부터는 내가 밖에 나가 뭐라도 할 만한 일을 찾아보겠소. 다음 날 선비는 아침을 먹고 의관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갔다. 때는 7, 8월 뙤약볕이 따가운데 그릭을 줄만 아는 선비가 일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정처 없이 걷던 선비는 어느새 동구 밖에 냇가에까지 와 있었다. 선비는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물가를 찾아 신발을 벗고 잠시 피곤한 발을 맑게 흐르는 냇물에 담궜다. 마침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니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날지언정 삶의 시름은 잠시 잊혀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앉아있던 자리 뒤편의 언덕을 오르니 그 소리가 더욱 선명히 들려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고 어려운 서책을 거침없이 읽어 내려가는 소리였다. 그것은 저 만치해 보이는 새로 지은 듯한 움막에서 나는 것이 분명했다. 선비는 그 낭랑한 여인의 소리에 홀린 듯이 움막 앞에 다다랐다. 실례합니다. 주인을 찾는 선비의 목소리에 책 읽는 소리가 뚝 끊겼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리십니까? 움막에서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경계심 가득한 여인의 목소리만 들려왔다. 저는 아랫 동네에 사는 선비인데 지나가는 길에 글 읽는 소리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읽고 계신 서책의 내용으로 문답을 하고자 해서 왔습니다. 혹여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결국 오라는 데도 없고 당장 어디 갈 곳 없는 선비와 또 말할 사람 하나 없던 나병 여인은 움막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거적대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문적 문답을 하게 되었다. 과연 글을 가지고 서로 화답을 해보니 참 무불통지라 무슨 일이든지 환히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여인이었다. 선비는 그동안 자신의 학식 수준이 맞는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보기 어려웠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고 보니 너무 즐거웠다. 그래서 선비는 이후로 매일 여인을 찾아왔고 나중에는 움막 안으로 들어가 학문을 논하였다. 처음 움막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나병 때문인지 가뜩이나 여름이라 냄새도 심하고 하였으나 여인의 학식에 반한 선비에게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중에 여인에게 들으니 여인은 사실 윗동네에 사는 이정승의 딸 이낭자였다. 정승을 지내고 낙향한 이정승이 느지막이 얻은 무남동녀가 바로 그녀였다. 아무리 정승집이라도 나병 환자를 집안에서 간병하는 건 한계가 있었고 결국 이곳에 움막을 지어 딸을 데려다 두고 때가 되면 하인들이 밥을 가져다 주면 여인은 끼니를 해결하면서 혼자 외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선비는 매일 움막을 찾아왔고 어둑어둑해지면 집에 돌아갔다. 선비의 아내는 매일 빈손으로 돌아오는 선비를 보면서도 주변 머리도 없는 남편이 그래도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크게 불평하지 않았다. 선비는 또 날이 새면 아내가 쌀겨 죽이고 뭐고 한 숟가락 주면 먹고 그나마도 없으면 굶은 채로 동구 밖에 글벗을 찾아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왔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편 이정승의 딸 이낭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병 환자인 자신을 꺼리낌 없이 대해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찾아와 글동무가 되어주는 선비가 참으로 은혜로웠다. 그래서 이낭자는 뭐라도 보답하고 싶었지만 이 작은 움막에서 있는 거라곤 집에서 하인이 가져다 주는 밥밖에 없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밥을 조금씩 남겨 말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은 말린 밥의 양이 어느 정도 되자 밥을 가져다 주는 하인에게 누룩을 가져오라 일러
말린 밥을 가지고 술을 빚었다. 인왕자는 술독을 움막 뒤편의 시원한 곳에 반쯤 땅에 묻어 두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그날도 찾아올 선비에게 그동안 정성으로 빚은 술을 대접하기 위해 술항아리를 열어본 인왕자는 깜짝 놀랐다. 어찌 들어갔는지 술 항아리 안에 커다랗고 하얀 구렁이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는 것이었다. 인왕자는 크게 낙심을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먹고 싶었던 밥도 남겨 한 달 넘게 공들였는데 다 허사가 되어버리다니. 그날 선비가 오자 인왕자는 술 이야기를 했다. 사실 저에게 항상 잘해주시는 선비님이 하도 고마워서 제가 밥을 말려 술을 빚어 놓았었습니다. 오늘은 술이 어지간히 익었겠지 싶어 술을 걸러 선비님께 대접하려 술독을 열어보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안에 그만 구렁이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차마 선비님께 그것을 대접하지는 못하게 되었네요. 근 한 달 동안 공을 들였는데 선비님께 대접도 못해드리고 헛수고가 되니 제 마음이 좋지 않네요. 낭자, 그 술 맛 좀 보여주시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뱀으로 술도 담궈 먹는다는데 제발로 뱀이 찾아와 주었으면 오히려 더 좋은 일 아니오? 마침 목도 컬컬했는데 잘 되었소. 잠시 뒤 인왕자가 뱀은 건져 내버리고 걸은 술을 커다란 물동이에 한가득 퍼왔다. 둘은 권커니 작커니 하며 한 잔씩 두 잔씩 먹다 보니 어느새 물동이 가득했던 술을 모두 비우고 제각기 뒤로 자빠져 잠에 들었다. 인왕자가 꿈을 꾸는데 움막 바닥에 구더기가 가득 기어다니는 꿈이었다. 인왕자가 쓸어내고 쓸어내도 구더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자꾸 기어나왔고 결국에는 옷 속이고 입 속이고 구더기가 마구 기어 들어가는 꿈을 꾸다가 놀래서 잠을 깨었다.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시간이 제법 흘렀는지 방 안은 어둑어둑했고 선비는 집으로 돌아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인왕자는 손이 가려워 아무 생각 없이 긁었는데 살갗이 벗겨지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인왕자가 불을 켜고 자세히 보니 벗겨진 살갗 아래로 뽀얀 새 살이 올라와 있었다. 인왕자가 다시 몸 이곳저곳을 조심스레 밀어보니 역시나 살갗이 벗겨졌고 그 아래엔 고운 새 살이 있었다. 인왕자는 너무도 놀랍고 또 기뻤다. 조심스레 몸 전체에서 골마든 살갗을 밀어낸 인왕자는 자신의 몸을 꼼꼼히 확인하고는 목이 메어 울었다. 더 이상 몸에서 나병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드디어 나병이 벗겨져 나간 것이었다. 그간 고생한 것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지나갔다. 다음 날이 되었다. 인왕자가 먹을 밥을 가져온 하인이 문틈으로 인왕자가 잘 있는지 확인하려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병의 기운을 찾을 수 없이 씻은 듯 나온 멀끔하고 깨끗한 얼굴이었다. 깜짝 놀란 하인은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 안방 마님에게 자신이 본 것을 아뢰었다. 마님, 아씨가 병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밥을 챙겨서 갖다 드리면서 봤는데요. 아씨 얼굴에 잔뜩 있던 울퉁불퉁한 상처 같은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문둥병인데 그 병이 갑자기 나을 턱이 있느냐? 아씨 얼굴도 깨끗하고 평소에 아씨에게 나던 썩는 냄새도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것 참 이상스럽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 저랑 같이 가보시지요. 마님이 서둘러 인왕자에게 가보니 정말 병이 말끔히 나아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세상에나. 인왕자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다. 사실 이곳에 매일 놀러와 글 공부를 함께하는 선비님이 있습니다. 그 선비님이 고마워서 제가 대접하고자 술을 빚었는데 그 안에 구렁이가 빠져 죽어있지 뭡니까? 저는 그 술을 버리려고 했는데 그 선비님이 마셔보자고 하셔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나니 이렇게 나은 것입니다. 그 선비가 은인이로구나. 결국 선비와 인왕자에게 있었던 일은 이정승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 이정승은 세상에 그런 은인이 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비를 집으로 불렀다. 자네가 우리 딸을 구해준 그 선비인가? 네, 구해주다니요. 전 그냥 함께 글을 읽고 시간을 보내며 말동무가 되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몹쓸 병에 걸려서 부모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은 내 딸과 벗이 되어주어 고맙네. 자네에게 고마운 건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런데 장가는 들었나? 예, 장가는 들었고 아직 자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나. 우리 딸을 자네한테 시집 보내고 싶네만, 저 혹시 자네의 그 철을 물리칠 수는 없겠는가? 정승 어르신, 그 말씀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조강지철을 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그럴 줄 알았네. 결국 이정승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재물을 선비에게 선물해 주었다. 며칠 후 선비의 집에는 재물들을 가득 실은 수레가 도착했다. 깜짝 놀란 선비의 아내는 그동안의 선비와 인왕자와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얼마 자라지 않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혼잣말을 했다. 거참,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네. 난 돈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내 머리까지 깎고 또 방아품 들고 해서 겨우 쌀겨밥이나 먹고 살았는데. 돈도 못 벌고 벼슬도 못 얻는데 글만 읽어서 어디다 쓰냐 하고 내가 그렇게 서방님을 구박만 했었는데 그 공부가 다 헛것이 아니었네. 세상 사람들 다 각자 자기가 가진 먹고 사는 재주는 있는 거로구나. 선비의 아내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재물을 하나 둘 꺼내 놓으면서 즐거워했고, 그날 이후부터는 더 이상은 남편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해 주었다고 한다. 신방 안에 사내 둘, 여인 하나. 옛날 전라도 진상군 어느 고을에 오진사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유서 깊은 가문의 후예로 재산도 거부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았다. 그는 세상에 별로 부러울 것이 없었고 인근에서는 가장 힘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도 처복만은 부족했는지 그의 처는 딸 하나만 남기고 일찍 죽고 말았다. 이후 오진사는 3년을 슬퍼하다가 백씨라는 여인과 재혼했다. 오진사의 전처가 남긴 딸 오낭자는 총명할 뿐만 아니라 꽃같이 고운 얼굴과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였다. 재취부인 백씨는 인물도 어여쁘고 젊었지만 다만 마음이 현숙하지가 못하여 이 오낭자를 미워했다. 오낭자가 세간의 칭송을 들을 때마다 시기하는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에는 오낭자를 없애버릴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남편의 금지오겹이여 마음씨나 행동 하나 흠 잡을 곳이 없는 오낭자를 쉽게 어찌할 수는 없었다. 백씨는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오낭자를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되었다. 그러다 오낭자와 조정의 유력한 대신의 자제인 정도령의 혼인이 정해졌을 때 백씨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기회가 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옳다. 이제야 내 소원을 이룰 때가 되었구나. 얼마 뒤 혼인식을 열흘 앞둔 날 저녁이었다. 밤이 깊어 삼경이 거의 되어 이 집 저 집의 불빛도 하나둘씩 꺼지는 깊은 밤이었다. 그때 오진사 집 안채로 순구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손자 순구와 이 집에서 오랜 기간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방문 밖에 서서 말했다. 마님, 소인 순구 할멈입니다. 들어오게. 순구 할머니는 슬며시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백씨가 단정히 앉아 있었다. 왔구먼. 깨안깨나. 혹여 오는 길에 누구를 마주치거나 하지는 않았는가? 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멈을 불러온 것은 자네에게 긴히 청할 말이 있어서네. 내 청을 들어주겠나? 마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청은 무슨 청입니까? 말씀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참 고맙네. 고마워. 청을 들어준다니. 그게 말이네. 얼핏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으나 실상은 쉬운 일이네. 또 이 청만 들어준다면 내가 돈 500냥을 줄 것이니 그 돈을 가지고 멀찍이 떠나서 전답을 사가지고 순구를 장가들여 살면 할멈도 늦게나마 편히 지내지 않겠나. 백씨는 이같이 달콤한 말만 하고 본론은 얼른 꺼내지 않았다. 할멈은 돈이 500냥이란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예, 무슨 분부를 내리시든 따를 테니 어서 말씀을 하세요. 할멈이 이렇게 허락을 하니 말을 함세. 그러면서 백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또 한 번 다짐을 받았다. 그래 무슨 청이든 꼭 들어줄 테지. 예, 걱정 말고 말씀하세요. 백씨는 벌떡 일어나 앞뒷문을 열어보더니 문을 다시 닫고 할멈 앞으로 바짝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나서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열흘 뒤 딸아이의 혼례가 있지 않은가. 그날 신방을 후원 연당에다 꾸밀 테니 미리 자네 손자 순구가 칼을 들고 신방의 병풍 뒤에 숨어 있다가 신랑 신부가 잘 때쯤 해서 뛰어나와 칼로 위협해서 신랑이 달아나기만 하면 돈 500냥을 줄 터이니 꼭 그렇게 해주게. 내 청은 이것이니 일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꼭 내 하라는 대로만 하게. 할멈은 뜻밖의 놀라운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하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할멈은 손을 내저으면서 아이고 마님, 그런 무서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더러 죽으라고 하시면 죽기는 할지언정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백씨는 처음에는 할멈이 자기 말을 거절할 것을 예상했기에 태연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아니, 자네 무엇을 그리 놀라고 있나? 칼로 사람을 죽이라면 놀랄 법도 하네만 이건 잠시 칼로 위협만 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 못할 짓인가? 백씨는 일어나더니 벽장문을 열고 딸이 진 엽전 한 뭉텅이를 힘겹게 꺼내놓으며 당부를 하였다. 자, 이게 200냥인데 이걸 먼저 줄 테니 우선 가져가고 이를 성사하면 또 300냥을 줄 것이니 두말 말고 나 하라는 대로만 하게. 할멈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으나 백씨의 말을 듣고 눈앞에 돈꾸러미를 보니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시행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무리 손자라도 뜻은 다 각각인데 순구놈이 말을 들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순구야 자네 하기에 달려있고 또 어렵지도 않은 일을 거절이야 하겠나. 두말 말고 어서 이 돈이나 갖다 주게. 백씨는 이렇게 할멈을 구슬려 돈을 주워 보냈다. 혼인 날이 되었다. 신방은 백씨의 지휘대로 후원의 연당에다 정하고 초저녁부터 후원문을 잠그고 한 사람도 출입 못하게 하였다. 밤이 야심해지고 선남선녀 신랑 신부 정도령과 오낭자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병풍이 옆으로 밀리며 복면을 쓴 괴한이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들고 병풍 뒤에서 쑥 나오면서 이놈, 어디 계집이 없어서 하필 나의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가려느냐?
하고 큰 소리를 침과 동시에 칼을 휘둘렀다. 순구가 백 씨의 계획대로 칼을 들고 뛰어나와 협박을 한 것이다. 신부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신랑은 황급히 몸을 피한 뒤 윗목에 놓인 촛대를 집어던지려 하니 그놈은 더 이상 대들지 않고 뒷문을 박차고 달아나 버렸다. 신랑이 잡았던 촛대를 놓고 성난 눈으로 신부를 노려보다가 두말 없이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쇠돌이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기에 할 수 없이 말을 타고 혼자 본가로 돌아갔다. 쇠돌이는 신랑 집 하인으로 나이도 젊고 충직할 뿐더러 힘이 장사여서 정도령이 몹시 신임하고 있었다. 쇠돌이는 그때 마침 신부댁 후원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복면 괴인이 신방 쪽에서 뛰쳐나오자 웬 놈이냐 하고 물었으나 복면 괴인은 아무 대답도 않고 담장 쪽으로 내달렸다. 쇠돌이는 쏜살같이 그놈의 뒤를 쫓았고 막 담을 넘어가려고 하던 놈의 발목을 잡아챌 수 있었다. 그러니 그놈은 떨어지면서 바닥에 나뒹굴고 쇠돌이는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그놈의 가슴을 발로 세차게 밟았다. 그리고 복면을 벗겼다. 이놈 도둑이냐? 아니면 무슨 흉계를 꾸미러 왔느냐? 바른 대로 말하면 목숨은 살려줄 것이니 어서 말해라. 그놈은 너무 놀라서 입만 벌리고 말도 못하더니 잠시 후에야 가까스로 사정을 하기 시작했다. 살려줍시오. 살려줍시오. 도둑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올시다. 어디 한 군데 부러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바른 대로 말해라. 너는 누구냐? 순구는 할 수 없이 덜덜 떨어가면서 자기의 죄를 술술 다 말해버렸다. 사실 순구는 이러한 흉계에 걸맞는 인물이 아니었다. 할머니 밑에서 순한 양처럼 커왔기에 우직하고 힘만 셌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총각이었다. 신부의 계모가 돈으로 사람을 사서 그러한 일을 꾸몄다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쇠돌이는 깜짝 놀랐다. 그는 순구를 돌려보내고 급히 후원의 연당에 있는 신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신랑은 간 곳이 없었다. 필시 상전은 순구의 짓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을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큰일이었다. 쇠돌이는 즉시 신랑의 본가로 달려갔다. 이때 신부는 한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황망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병풍 뒤에서 나온 복면 괴인과 신랑은 간 곳이 없었다. 신부는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 얼빠진 사람처럼 힘없이 앉아서 혼잣말을 하였다. 하늘이 어쩌면 이렇게도 무심한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그 흉하는 필시 계모가 나를 해하려고 보낸 놈이 분명하다. 신랑은 그런 나쁜 계략을 모르고 오직 나를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로만 알고 갔을 테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 이 억울함을 풀려고 해도 방법도 없지만 만약에 오해가 풀린다면 그 벌을 대신 받을 사람은 반드시 계모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계모가 죄를 받게 되면 그것은 아버지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이 될 터이니 이것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어차피 나는 이미 살아서도 음탕한 여인의 누명을 벗지 못하고 죽어도 더러운 귀신이 될 뿐이로구나. 신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그러다 잠시 후 신부는 문 밖으로 나가더니 후원 문을 열고 연못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한편 할멈은 순구에게 그런 일을 시켰으나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다가 신방이 있는 후원으로 가보았다. 사방은 고요한데 뜻밖에도 웬 젊은 여자가 후원에서 나오더니 연못을 향해 다름질 치는 것이 보였다. 달빛에 어렴풋이 보이는 건 노기홍상의 신부 차림이었고 더 이상 자세히 볼 것도 없이 아씨였다. 할멈은 깜짝 놀라 아씨 뒤를 따랐다. 신부는 연못 앞에 이르더니 치마를 쓰고 물로 몸을 던지려 했다. 할멈은 숨이 턱에 닿도록 쫓아간 끝에 간신히 신부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신부가 몸을 뿌리치려고 애를 쓰니
할멈은 신부의 소매를 더욱 단단히 붙잡으며 말했다. 아이고, 아씨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할멈, 나는 꼭 죽어야 할 사람이네. 그러니어서 놓아주게. 왜 이러시는지 다 압니다. 모든 것이 인연의 죄입니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 가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아씨의 누명도 다 벗겨드릴 테니 어서 가십시다. 신부는 죽는 것도 뜻대로 안 되고 또한 할멈의 말이 궁금해 할멈의 집으로 이끌려왔다. 그리고 할멈은 그간의 전후 사실을 속속들이 다 들려주었다. 할멈, 그렇지만 지금 나의 처지로는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더구나 자네 집은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네. 아씨, 소인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씨의 모든 누명을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씨, 일단 외갓집으로 가 계십시오. 그때였다. 문 밖에 인기척이 들렸다. 할멈이 얼른 밖으로 나가보니 순구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순구야, 어째서 이제야 온 것이냐? 후원에서 나와 담을 넘다가 웬 사람에게 붙잡혀서 죽다가 간신히 살아왔어요. 그러는 와중에 죄를 다 말해버렸어요. 순구는 울먹거리면서 정신까지 오락가락하는 듯하였다. 할머니, 이제 어쩌지요?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요? 순구야, 너무 걱정 말거라. 이 할멈이 다 책임지마.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그냥 이 할멈이 시킨 대로 했다고 하거라. 다행히도 내가 안아서 나가봤다가 아씨가 연못에 몸을 던지려는 것을 간신히 구해왔다. 아씨가 무사해서 참말 다행이다. 아이고 참, 그건 이따 얘기하고 어서 아무 말 말고 가마나 얻어오너라. 날이 새자 할멈이 앞서고 순구가 뒤서며 오낭자가 탕감하는 아씨의 외가집이 있는 익산으로 향했다. 한편 정도령은 신부집에서 변을 당하고 분한 마음에 돌아왔으나 곧 뒤쫓아온 쇠돌이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후회했다. 워낙 황당하고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보니 경거망동했었던 것으로 생각됐다. 정도령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진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적은 서찰을 보냈다. 오진사의 집에서는 첫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똑같이 없어져 야단법석이었는데 신랑의 편지와 더불어 쇠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오진사는 깜짝 놀랐다. 오진사는 우선 하인을 보내어 순구 할멈을 잡아오라 하고 급히 백씨를 잡아 엎드려 놓고 죄를 추궁했다. 일이 이쯤 되니 백씨도 죄를 잡아 뗄 수가 없었다. 오진사는 백씨를 관가로 보내려다가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참고 곧 친정으로 쫓아버렸다. 며칠 후 순구는 백씨로부터 받은 돈 200냥을 들고 정도령의 집을 찾아갔다. 정도령 앞에 엎드린 순구가 말했다. 소인이 바로 신방에 칼을 들고 들어갔던 놈입니다요. 멋이라고. 그런데 어째서 나를 찾아왔느냐? 소인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급히 아를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순구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모두 말했다. 신부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던 일부터 할멈의 구원을 받아 그 밤으로 외갓집으로 가서 무사히 있다는 말을 하고 지고 온 것은 백씨에게 받은 돈 200냥이라고 자세히 고했다. 사실 정도령은 신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음에 음식을 전폐하고 주야로 번민했는데 이제 살아있다는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면 너의 죄는 고사하고 나에게는 은인이구나. 정도령은 곧바로 이 사연을 오진사에게 전했다. 오진사는 그 편지를 보고 어찌나 기뻤던지 그 길로 친히 처가로 달려갔다. 과연 딸은 무사히 있었고 부녀는 서로 붙들고 울었다. 오진사는 딸을 데리고 가려 했지만 딸이 거절을 하며 아버지가 계모를 용서하고 친정에서 데려와야 가겠노라고 하였다. 오진사는 할 수 없이 백씨에게 딸의 말을 전했더니
백 씨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울면서 지은 죄를 사죄하고 그 후부터는 현숙한 부인이 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도령은 숭구 할멈에게 돈 500냥을 주어 신부를 구한 은혜의 보답으로 살해하였다고 한다. 홍군형내도 안 되면 달래야지. 내가 재미난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옛날 어느 마을에 속 좁고 욕심 많은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는데 이놈의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맨날 마음속으로 이놈의 시아버지만 죽었으면 좋겠네. 그럼 내가 좀 편할 텐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라.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이 못된 며느리가 은근히 구박을 해대는데 어찌하는고 하니. 겨울에는 방에 불도 안 떼주고 제대로 된 옷도 안 입혀주는 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 자기 전에 아궁이 확인했는데 불이 꺼졌나 봐요. 이상하네. 어머, 어쩌나 겨울옷을 빨았는데 다 안 말랐어요. 내일이면 마르겠죠 뭐. 이러면서 말이요. 시아버지는 헐벗고 방구석에서 달달달 떨고 있는 거지. 이놈의 방이 추우니 손자들도 그 방에를 들어가지를 않아. 애들이 그 추운 하래비 방을 들어가려고 하겠어? 요즘에도 그렇잖아. 할아버지 방이고 할머니 방이고 테레비도 놓고 방도 따숩게 해야지. 또 용돈도 한 번씩 주고 그래야 손자들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그러는 거잖아. 안 그런가? 아무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는디 남편도 알지. 눈치가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마누라한테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거요. 홍군형내도 안 듣는 거요. 해도 안 되니까 그 남편이 하루는 가만히 생각한 거지. 아버지를 저렇게 둘 수는 없는디 어떻게 하나.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소. 마지막으로 묘수를 한번 내야겠다. 하고 밤새 고민 하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자 급하게 장에 가서 꽁치 2마리 사가지고 와서는 아이 여보 마누라, 내가 오늘 장에 가서는 참 좋은 이야기 들었네. 좋은 얘기? 좋아봤자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뭔데 그래요? 세상에 말이오. 장에 가봤더니 옷을 좋게 입은 젊은 사람들이 돌아댕기면서 영감들을 사러 댕긴다는 거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러 댕긴다고 말이오. 살찐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기들한테 팔면 자기들이 나라의 진상에서 그 자식들을 벼슬도 준다고. 그리 외치고 댕기더라니깐. 아이 참, 우리 아버지가 살이 좀 쪘으면 좋았을 것을 말이오. 그러면 우리가 벼슬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그러겠는데 살이 쪘어야 말이지. 이놈우거 우린 다 틀렸네. 그 말을 들은 마누라가 남편한테 딱 달라붙어서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요? 자세히 좀 말해보시오. 얼마씩 준답디까? 얼만지는 모르고 많이는 준다고 하대. 아, 그러면 어찌하면 살이 찌느냐고 물어보지 그랬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삼시 세끼 따뜻한 밥 주고 밤에는 야식으로 엄지손가락 길이만큼 굵은 밤을 삶아놨다가 드리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찰떡도 해드리고 또 방도 따숩게 해드리면 금방 살찐다고 하대. 이거 말고도 더 많이 들었는디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네 그려. 그래, 별거 아니네.
그럼 나도 시작해야겠다. 혹시 또 아버님 살찌는 방법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요. 아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뭐부터 할까나. 이렇게 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살찌워서 팔 계획을 짠 거야. 이제 시아버지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라고 나가서 품을 팔던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밤도 사고 떡도 사고 불을 떼서 방을 뜨끈뜨끈하게 하니까 시아버지 방이 따뜻하고 먹을 것이 있으니 손자들이 올 거 아닌가? 시아버지가 손주들이랑 밤도 나눠 먹고 떡도 같이 나눠 먹으니 애들이 할아버지 방에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것들이 할아버지 방에서 놀고 그래. 그리고 며느리가 평소에 마을에 있는 샘에 물도 기르러 갈 거 아니요? 아, 요즘은 집집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마을에 샘이 하나씩 있었다고. 암튼 며느리가 샘에 물 길러 닦아면 마을 아주머니들이랑 어른들이 전에는 시아버지를 그렇게 푸대접한다고 옆눈으로 흘겨보고 보는 둥 마는 둥 했다고. 그리고 요만한 새끼손가락 만한 것 하나도 공짜로 안 주더니 시아버지를 잘 모시니까 이제는 다들 좋게 보는 거지. 아이 아무개대, 우리 집에 좀 오게. 우리 집 어머니 생신인디 와서 떡도 먹고 전도 좀 먹고 가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리저리 데려다가 먹이고 떡도 싸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봐. 아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가난한 집에서 시아버지를 그렇게 신수 좋게 해놨어. 아이고, 시아버지한테 그리 잘하니 참 예쁘네. 이쁜 사람이여. 시아버지를 잘 모셔서 동네에서 인심을 얻은 거지. 전에는 봐도 말도 안 걸더니 말이여. 암튼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났어. 그동안 그렇게 시아버지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나니 시아버지가 누가 봐도 피부도 뽀얗고 살도 통통하게 찐 거야. 남편이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더니만 임자, 오늘 장에 가보니 다음 장에 그 사람들이 온다는 구만. 영감하고 할멈들을 사려고 다음 장에 온다 그러네. 그러니 아버지 잘 씻어서 또 옷도 깨끗이 입혀서 다음 장에는 아버지 데리고 가야겠소. 그러니 잊지 말고 잘 챙기라고.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깐 그동안 동네에서 그렇게 인심을 산 것이 다 시아버지를 잘 모셨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을 사람이 누구는 고구마도 갖다 먹어라, 감자도 갖다 먹어라. 또 농사 안 짓는 논이랑 밭이 있으면 농사도 지어 먹어라 하고 땅도 빌려주고 한단 말이지. 또 손주들도 마을에 나가면 너희 할아버지한테 너희 어머니가 정말 잘한다. 너희 어머니 대단하다, 예쁘다. 하고 들었던 얘기들이 생각나는 거야.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괜찮단 말이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됐네, 됐어. 다 필요 없어. 아버지가 이렇게 신수가 좋으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논도 준다고 하고 밭도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순이 할머니가 뒷산 쪽에 안 쓰는 큰 빈집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거기 쓰라고 했단 말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판다고 했다가 그거 안 준다고 하면 어쩔 거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안 팔더래. 아니, 남편이 자기 몰래 시아버지를 팔까봐 걱정이래. 웃기지? 그러니까 아들이 꾀를 잘 쓴 거지. 아무리 홍군형 내도 안 들었잖아. 아무리 홍군형 내도 안 들으면 그건 달래야 듣는 거라네. 그렇게 사람 마음이 말이여. 그 며느리도 그렇고 나쁜 것을 고치려면 야단만 쳐서는 안 돼. 그놈을 달래야지. 야단을 치면 더 삐뚤어지고 거칠게 나오는 것이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시아버지를 모시는 거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도 편안해지고
마을에 인심도 없고 좋은 말만 듣고 사니 좋잖아.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편안한 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됐으니 천만 다행 아니겠어? 암튼 간에 남편의 마지막 묘수가 잘 걸려들어서 다행이다 다행이요. 서방님이 보살이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둔 연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진사는 마을에서 딸바보로 유명했고 그 딸의 이름은 미연으로 미연낭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착하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연진사는 옆마을에 사는 차진사라는 사람과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 차진사는 외동아들 하나를 두었었고 이름은 은우로 얼굴이 희고 곱상해 동네에선 잘생긴 은우도령이라고 불렸습니다. 연진사와 차진사 두 사람은 사는 수준도 비슷하고 가족끼리도 집안을 서로 오가며 오랜 시간 동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홍기가 찬 연진사의 막내딸 미연낭자와 차진사의 외동아들 은우도령은 집안끼리 서로 혼인하기로 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혼인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차진사와 연진사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며칠의 간격을 두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차진사의 가문은 하루가 다르게 집안 살림이 기울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먹고 사는 일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연진사내는 다행히 아들들이 벼슬길에 올라 한양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집안의 왕래도 거의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미연낭자는 은우도령과의 혼약을 잊은 채 한양의 어느 대갓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미연낭자가 혼인을 치렀다는 소문은 돌고 돌아 은우도령한테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은우도령은 혼인을 약속했던 여인을 잃어버린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당장 한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가진 돈을 다 모아서 안방 여인들이 쓰는 폐물을 사 모으고는 여자 옷을 한 벌 구하고 분칠도에서 여자 박물장수로 변장을 했습니다. 여자치고 키가 크긴 해 보였으나 워낙 곱상하게 생긴 은우도령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남자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은우도령은 물어물어 미연낭자가 시집가서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은우도령은 그 집 안방마님에게 신기한 폐물들을 구경시켜주고 준비해간 재미있는 얘기들도 들려주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매일 할 일도 없어서 심심하던 차에 이야기꾼 박물장수가 와서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니 너무 재밌고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박물장수에게 아이고 처녀가 어찌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그런가 보지? 이러지 말고 오늘은 해도 졌고 피곤할 테니 우리 집에서 며칠 쉬다 가시오. 방은 많은데 혹시 혼자 자는 게 무서우면 마침 작은 아들이 절에 공부하러 가서 우리 집 새아가가 혼자 지내고 있으니 그 방에서 자고 내일 다시 봅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물장수로 변장한 은우도령은 안내를 받아 며느리가 거처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상대로 미연낭자의 방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원하던 미연낭자를 만난 은우도령은 본색을 숨긴 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밤은 깊어졌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미연낭자가 이부자리를 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갑자기 은우도령은 미연낭자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몸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요, 낭자. 아직도 나를 못 알아보겠소. 미연낭자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얘기 나누던 박물장수 처녀가 갑자기 굵은 남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연낭자에게 빈틈없이 딱 붙은 몸은 여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미연낭자는 이내 은우도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우도련님, 어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저를 원망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왔소.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니 다시 예전의 설레임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미연낭자도 절에 공부하러 간 남편의 공부가 길어져 독수공방한 지 벌써 몇 달째였습니다. 옛말에 사흘 굶어 담 안 넘는 놈 없다고 미연낭자도 은우도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미연의 시아주버니가 미연의 방에서 자고 나오는 박물장수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치가 남달랐고 한눈에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박물장수의 용모와 행동거지를 찬찬히 살펴보니 행색은 여인이 돼 본색은 남자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큰일 났다고 생각한 그는 얼른 사람을 절로 보내서 동생, 즉 미연의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낭자의 남편과 그의 형은 조용히 미연낭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박물장수로 변장한 은우도령은 그날도 미연낭자의 방에서 자고 갈 모양이었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형님더러 마당에 잠깐 서 있으라고 하고는 칼을 뽑아든 채 방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누가 봐도 방사를 치르기 전 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도 다 들릴 만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물장수, 당신 치마를 당장 벗어보시오. 칼을 든 남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몸이 굳어버린 미연낭자와 은우도령은 모든 걸 순순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치마를 벗으려 돌아서는 은우도령의 탄탄한 가슴팍이 남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고 칼을 든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남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깜짝 놀란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저는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제가 큰 실례를 했네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더니 밖으로 얼른 나와서 형을 타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 때문에 엉뚱한 여인네를 죽일 뻔했습니다. 형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생이 직접 확인했으니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요. 큰 용서를 받은 은우도령과 미연낭자는 깊이 뉘우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잊기로 했고 평생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연낭자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내조하였다고 하며 다시는 어느 박물장수도 집에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인의 크나큰 과오를 보살 같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고 인생의 큰 위기를 지혜롭게 넘긴 미연낭자의 남편은 공부에 매진하여 과거를 장원급제하였고 높은 인격으로 훌륭한 정치를 펼쳐 나중에는 정승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아내가 사라졌다. 옛날 옥금이라는 마을에 양서방이란 선비가 있었습니다. 현명하고 순종적인 아내와 귀여운 자녀 셋을 둔 양서방이었지만 가진 재산이 없어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양서방에게 가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양서방은 최선을 다해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으나 관운이 없는 것인지 과거 시험의 번번이 낙방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세는 더욱 기울고 품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아내의 고생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아내를 볼 낯이 없어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각오로 이번에 떨어지면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 과거 시험을 본 게 벌써 몇 번인지. 그러나 할 줄 아는 게 책 읽는 것뿐인 양서방은 아직 과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서방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식들과 아내 그리고 집안 몰골을 보고는 큰 결심을 했고 자신이 보던 책을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난 이제 글 공부 대신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책을 아궁이에 하나하나 넣고 있었습니다. 양서방의 말은 단호했으나 그의 얼굴은 슬퍼 보였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깜짝 놀라 양서방에게 달려들어 책을 뺏고 울며 불며 말렸습니다. 서방님, 딱 한 번만 더 힘을 내봐요. 애들 걱정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과거 시험 딱 한 번만 더 봅시다, 여보. 두 사람은 그렇게 끌어안고 가혹한 현실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쌀밥이 올라왔습니다. 보리죽도 먹기 힘든 형편이었지만 저는 양서방에게 힘을 주기 위해 그나마 조금 있던 돈을 다 털어 쌀밥을 지은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내일은 제가 친정에 가서 돈을 좀 부탁해 보려고 해요. 과거 시험 때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버텨볼 테니 서방님은 걱정 마세요. 이게 다 우리 가족 모두의 앞날을 위한 거니 마음 불편해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내는 친정으로 떠났고 며칠 뒤에는 두둑한 전대를 차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친정집 근처에 바느질품 팔 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일을 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 며칠씩 친정집에 머물면서 일을 해주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었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친정집에 머물며 바느질 품팔이를 했다고 하며 돈을 두둑히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니 양서방은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양서방은 다행히도 그의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자식들을 호강시켜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양서방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합격해 집으로 내려와 보니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을을 다 뒤지고 다녀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서방은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밤낮을 내내 걸어 처갓집에 가서 물어보니 아내는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서방이 실망할 틈도 없이 더 놀란 것은 아내가 처가에 오지 않은 지 자그마치 3년도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서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내가 처갓집에서 빌려왔다는 돈과 바느질 품삯은 어떻게 벌어왔다는 거지? 양서방은 돈과 명예를 얻게 되었지만 하나뿐인 아내를 잊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빈 껍데기처럼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가 양서방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말이야, 이 사람아. 내 안 사람한테 들었는데 우리 마을에 한 번씩 오는 장돌뱅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 자네 철을 어디서 봤다고 했다는데 말이지. 뭐, 그 사람을 봤다고. 어디서 봤다던가? 당장 가겠네. 안 사람이 그러는데 여기에서 서쪽으로 한나절 정도 걸어가면 홍산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네 철을 본 것 같다더구만. 자네, 마음 단단히 먹고 몸조심히 다녀오게. 자네는 앞으로 나라딜 할 사람 아닌가? 그렇게 양서방은 친구의 말을 뒤로하고 아내를 보았다는 곳으로 곧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들어가니 주모가 반기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옥금마을에서 온 30쯤 먹은 여인을 모르십니까?
여기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주모의 해맑게 반기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다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았습니다. 양서방은 이 주모가 뭔가 알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문 앞에서 주모를 향해 독촉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난 그 사람 남편이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면 용서도 빌 것이고 이제는 호강시켜줘야 한단 말입니다. 아는 게 있으면 제발 알려주시오. 부탁드리오. 잠시 후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기는 나중에 산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하면서 주막 마당에서 보이는 산을 가리켰습니다. 양서방은 지체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에 산짐승들이 다니는 산을 헤치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는데 옆방에서는 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걸어온 피곤한 양서방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서방은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드디어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으로 두근대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올라 산중턱에 있는 암자에 다다랐습니다. 아내의 행방에 대해 묻고자 저기 멀리 보이는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스님은 누구도 아닌 양서방의 처였습니다. 아내는 이 암자의 비구니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양서방은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고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보, 임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오? 양서방이 아내에게 연유를 물었으나 아내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사실 양서방의 아내는 남편을 공부시키고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 명의 지아비를 섬기는 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고 양서방이 과거에 합격하자 곧바로 절로 들어가 비구니가 된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얼굴만 보아도 아는 걸까요? 양서방은 아내의 얼굴을 한참을 지켜보더니 입을 꾹 다문 아내에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 괜찮소. 다 내 잘못이오. 당신이 없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내가 과거에 급제한 것도 그리고 아이들을 큰 탈 없이 먹여 살린 것도 다 당신 덕인데 당신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오? 그러니 자, 갑시다. 우리 애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갑시다. 양서방은 아내를 꼭 데려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파괴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아내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아내는 파괴승이 되어 불가에 남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양서방은 몹시 힘들고 가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은 조강지처를 어렵게 집으로 데려왔고 그 후에도 처가 어떻게 돈을 벌어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고 아내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가족도 없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겠지요.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서로를 위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지키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앞집 과부와 내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울타리 하나를 두고 앞집에는 과부가 뒷집에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뒷집 남자의 이름은 대근이로 대근이는 사실 자기 부인 몰래 앞집 과부와 몸을 섞는 사이였습니다. 두 집 사이에 있는 나무 울타리의 가지를 꺾어 놓았거나 꺾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대근이와 과부 둘만의 신호가 되어 합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금지된 만남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근이는 울타리의 가지를 꺾은 뒤 사랑방에 알몸으로 누워 앞집 과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랑방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앞집 과부였습니다. 그들은 별다른 말도 없이 일단 운우의 정부터 나누었습니다. 한바탕 뜨거운 열기가 가시자 앞집 과부가 물었습니다. 나 보고 싶었어? 그럼 당연하지. 보고 싶어서 아침부터 엄청 참았지. 근데 당신 마누라는 정말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는 거지? 그 여자 원래 둔해. 둔하고 또 평소에도 항상 나를 하늘같이 생각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대근이의 처도 언젠가부터 울타리의 나뭇가지 신호의 뜻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그리고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묘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근이 처의 친정의 삼촌쯤 되는 사람이 어떤 집에 문상을 갖다가 이 집에서 하루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대근이도 큰아버지 집에 제사가 있어 대근이는 제사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삼촌, 남편이 많이 늦을 모양이니 사랑에 가서 먼저 주무셔요. 그래, 이 서방을 보고 자려 했는데 할 수 없구나. 그럼 먼저 가서 자마, 너도 잘 자거라. 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이 서방이 늘 사랑해서 자는데요. 밤에 자다 도깨비를 봤다는 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농담이겠죠? 얘야, 도깨비가 어디 있니? 나는 그런 것 신경 안 쓴다. 그럼 내일 아침에 보자. 삼촌은 술도 거나하게 했거니와 피곤하기도 하여 이내 사랑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무슨 꿍꿍이인지 삼촌의 신발을 감추고 대신 남편의 신발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울타리로 가서 가지를 똑똑 소리가 나게 꺾어 놓았습니다. 그런 뒤 안방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앞집 과부는 안 그래도 이제나저제나 신호가 올까 하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밤중이 돼서야 드디어 기별이 오니 과부는 기대감을 안고 슬그머니 울타리로 나가 보았습니다. 울타리에는 과연 작은 가지가 꺾여 있었습니다. 과부는 조심히 울타리를 넘어 옆집 남자가 있을 사랑방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컴컴한 방 안에는 누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보시오. 자는 척 하는 것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날 속이려고? 과부는 우통을 훌렁 벗고 이불을 확 뒤집으며 자고 있는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삼촌은 곤하게 자고 있는데 뭐가 이불을 제끼고 확 달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진려가 말했던 도깨비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으악! 암도깨비다! 하고 놀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달려든 과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목소리도 옆집 남자가 아니고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암도깨비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부는 알몸뚱이로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챙길 정신도 없이 허겁지겁 땀을 넘어 자기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혼비백산한 삼촌도 뒤늦게 사랑방에서 뛰어나와 진려를 불렀습니다. 얘야, 아까 무슨 도깨비 이야기를 하더니 정말 여기 도깨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자고 있는데 암도깨비가 나를 덮치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 달아나더라. 아이고 삼촌, 세상에 도깨비가 어디 있습니까? 약주를 많이 드셨나 봐요. 술 기운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마저 주무세요. 삼촌은 얼떨떨하긴 했지만 정말 술김에 그랬나 싶어서 다시 사랑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사랑방 앞에 보니 옆집 과부가 놓고 간 신발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번엔 남편 신발은 감추고 옆집 과부의 신발만 놔두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남편이 제사를 지내고 술을 거나하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앞에 도착해 보니 신발이 한 켤레 놓여 있는데 낯익은 옆집 과부의 것이었습니다. 아, 옆집 과부가 기다리다 여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남편이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컴컴한 방 안에 누군가 이불을 쓰고 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갓과 옷을 모조리 벗고 알몸뚱이가 되었습니다. 요게 날 속이려고. 하고 말하며 이불을 확 제끼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삼촌은 자고 있는데 뭔가가 또다시 이불을 제끼고 달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뜬 삼촌이 소리쳤습니다. 으악! 수도깨비다! 달려든 남편은 남편대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 소리치는데 혼비백산하여 알몸뚱이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게다가 그놈은 자기가 숫도깨비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왜 도망가는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도깨비라는데 일단 도망가야지요. 알몸으로 어디 갈 곳도 없어 울타리 밑에 그대로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삼촌대로 이번엔 진짜 도깨비인가 보다 하고 그 길로 바로 자기 집을 향해 달아났습니다. 아내는 방 밖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참 우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가짠기도 하여 할 수 없이 기침을 하며 잠에서 깨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서 나와 변소를 가다 남편과 마주친 척을 했습니다. 애구머니 이게 뭐야? 아니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대근이는 너무 놀라기도 하였고 부끄럽기도 하여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가지고 나와 남편에게 입혔습니다. 여보, 이 옷 입고 자 일어나세요. 방으로 들어가요. 아내는 대근이를 안심시키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근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게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촌이 간밤에 자고 간 흔적은 아내가 아침 일찍 이미 치워놓았습니다. 어제 내가 본 건 뭐지? 여보, 어제 사랑방에 누가 왔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긴 누가 와요? 우리 서방님, 피곤해서 무슨 헛것을 봤나 보네. 아침밥 차려줄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근이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사람도 아니고 정말 도깨비였던 건가? 난 숫도깨비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숫도깨비였던 걸까? 대근이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앞집 과부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자기가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도 사실 사랑방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한테는 자기가 암도깨비라고 하던데. 그럼 진짜 도깨비라고? 두 사람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에 벌을 주려고 도깨비가 온 것인가 싶어서 잔뜩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혼이 난 대근이와 앞집 과부는 그 후로 사랑방에 드나드는 것이 불편해졌고 과부와의 관계도 서먹해져서 더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부는 다른 마을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대근이 스스로 과부와 헤어지게 만들어 남편의 바람기를 잡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의 꾀로 인해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정은 신혼 때보다도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내 마누라가 아니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살림이 워낙 가난하여 내외가 모두 머슴살이를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월천댁이라고 불리고 남편에 비해 조금 더 영리한 편이며 남편의 이름은 덕춘이로 묵묵히 성실하며 순진한 편이었습니다. 부부는 마을의 김 부잣집에서 1년간 머슴을 살고 주인에게 세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매년 꼬박꼬박 1년치 세경을 받아가서 어디다 괜히 낭비하지 말고 자기가 세경은 잘 보관해 줄 테니 한 3년 더 일하고 세경을 한꺼번에 받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별 의심 없이 김부자의 말을 믿어 세경을 나중에 한꺼번에 받기로 하였고 열심히 주인집 일을 도우며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중간에 딱히 돈이 필요할 일도 없어서 세경은 차곡차곡 쌓여갔고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해가 갈수록 지불해야 할 세경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슬슬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부자는 어떻게 하면 줘야 할 세경을 주지 않고 별 탈 없이 떼먹을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그래, 저 월천댁이 얼굴도 이쁘고 하니 월천댁을 꿰어 관계를 맺고 공모해서 저 덕춘이의 돈을 뺏어야겠다.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새 세월은 많이 흘렀고 세경을 달라면 내년 또 내년 한 것이 어은 10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부자는 월천댁을 조용히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 나이는 먹어가는데 저 덕춘이랑 평생을 살아봤자 어차피 별 볼 일 없이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게 될 걸세.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나와 둘이 뜻만 맞는다면 말이지, 나는 자네를 일평생 편하게 살게 해줄 수 있다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는가? 월천댁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안 그래도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며 고생스레 살아갈 날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는데 여기서 마음만 바꿔 먹으면 나이는 좀 많으나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긴 김부자와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월천댁은 김부자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덕춘이의 세경을 빼앗을 음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머슴살이 10년째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섣달 금음이 다가오니 덕춘이가 김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머슴 산지 10년이 됐습니다요. 우리 부부도 그동안 모은 세경으로 논밭을 사면 이제 먹고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의 세경을 청산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김부자는 깜짝 놀란 척을 하면서 아이고 이 사람아, 뭔 세경을 또 달라는 겐가? 내가 작년 금음에 선불까지 줘서 세경을 다 청산했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세경을 달라고 해? 갑자기 웬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머슴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주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요? 언제 내가 세경을 받았다고 그러십니까? 내 마누라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내 마누라한테 물어보면 잘할 것 아닙니까요? 그래 이 사람아, 거 묘한 사람이네 참. 그러면 한번 데리고 와보게. 덕춘이가 월천댁을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여기 주인어른한테서 세경 한 번이나 받아본 일이 있는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 보고 세경을 청산했다고 그러니
이게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자네가 한번 바른대로 이야기해 보소. 월천댁은 이미 김부자와 함께 머슴의 세경을 강탈하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거짓을 말했습니다. 아, 여보, 여기 주인어른한테 해마다 세경을 꼬박꼬박 다 받아놓고 무슨 그런 또 딴소리를 하고 있어. 한 번 받았으면 말지 2번이나 받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월천댁의 말을 들은 덕춘이는 기가 막혀 미치고 팔딱 뛸 지경이었습니다. 여태 자기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같이 남의 집 살림을 하면서 고생한 내 마누라가, 또 한 지붕 아래서 한 이불을 덮고 잔 마누라가 마음이 변해서 주인네 편을 들고 또 안 받은 세경을 받았다고 자기를 배반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니 그 커지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춘에게 월천댁은 더 이상 자기 마누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관가에 가서 얘기를 해서라도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꼭 내 세경을 받아낼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안 받은 세경을 받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요? 할 테면 해보거라. 여기 증인이 다 있는데 뭔 그런 딴 수작을 부리는 게냐. 설마 네 처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덕춘이는 그 길로 관가에 가서 사실을 이야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또는 김부자와 덕춘이 그리고 월천대까지 모두 관가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덕춘이의 하소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10년째 머슴을 살았는데 그동안 세경을 받아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는 마누라마저 주인하고 합세를 해서 이제껏 세경을 받아왔다고 하니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없습니다요. 그러자 사또가 김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머슴을 부렸으면 정당히 그 세경을 줘야 할 일인데 이제껏 밀어놓고 있다가 줬다고 거짓을 말하느냐? 그러자 김부자는 억울하다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또가 월천댁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세경은 여태껏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너는 바른대로 말해야 할 것이야. 아닙니다. 이제껏 세경을 꼬박꼬박 받은 게 맞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다가 남편이 술 먹고 노름하는데 다 썼습니다요. 사또가 가만히 생각하니 감으로는 머슴이 억울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머슴 부인이 나서서 김부자가 맞는다며 증인 노릇을 하니 판결하기가 참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사또는 며칠 후에 세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관가의 마당에는 웬 큰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김부자와 덕춘이를 먼저 취조할 것인데 그것을 월천댁이 못 보고 못 듣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부자와 덕춘이가 보는 앞에서 월천댁을 괴짝에 들어가게 하고 열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김부자와 덕춘이를 다른 데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뒤 이방은 괴짝에서 월천댁을 빼내 다른 골방으로 보내고 형방을 월천댁 대신 괴짝 속에 들어가게 하고 열쇠를 채웠습니다. 잠시 뒤 김부자가 관가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사또가 덕춘이를 단독으로 취조하겠다며 김부자를 마당에 나가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김부자가 마당에 나와 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월천댁이 들어갔던 괴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한 명씩 취조하겠다는 사또의 말에 불안해진 김부자가 괴짝을 톡톡하고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꼭 저번에 내가 말한 대로 해야 우리가 살아. 만일 자네가 사실을 바른 대로 이야기하면 우린 둘 다 징역을 살게 되고 망신을 당하는 것이네. 내 말대로만 하면 우리 둘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알겠지? 조금 있으니 김부자가 불려가고 덕춘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덕춘이가 괴짝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그럴 줄은 몰랐네. 세상에 지금까지 같이 고생하고 앞으로 이제 세경이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쓴 것인데 자네가 그렇게 불시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받지도 않은 세경을 받았다 하고 임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른 대로 얘기하면 자네가 저지른 일은 내가 다 없던 일로 하겠네. 저 늙은 놈하고 모의를 해서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인다면 그것이 어찌 하늘이 용서할 일이겠는가? 그러니 제발 바른 대로 얘기해서 서로 같이 좋게 해서 앞으로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이네. 하고 울며불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김부자와 월천댁과 함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김부자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괴짝 속에 있는 줄 알았던 월천댁이 사또와 함께 나오니 덕춘이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괴짝이 열리고 그 안에서는 다른 사람인 형방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김부자와 덕춘이와 월천댁은 사또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형방은 괴짝에서 들은 모든 얘기를 사또에게 고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부려먹었으면 당연히 세경을 정한 대로 청산해줘야 하거늘. 그동안 수고했다고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머슴의 부인을 탐하고 둘이 공모를 하여 세경을 떼먹자 하고 억울한 사람을 파렴치한으로 만들려 하다니 하늘이 용서치 못할 일이로다. 또 김부자와 월천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 연놈 둘은 이제부터 정당한 처벌을 받아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김부자는 재산의 절반을 머슴 덕춘에게 주도록 하라. 김부자는 재산의 절반을 덕춘에게 준다는 확실한 증서를 써서 주었고 그 재산으로 덕춘이는 더 이상은 머슴 살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월천댁과 헤어지게 된 덕춘이는 자기만 바라보는 예쁘고 착한 마누라를 얻어 남은 여생을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세상이 그렇게 순리대로 쉽게 내주지는 않은가 봅니다.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